자, 이제 우리 총론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측량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측량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바로 시작하는 이 크기에 따른 분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규라든지 또는 측량의 각각에 갖고 있는 정확도라든지 또는 1차원, 2차원 같은 차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상에 따라서도 어떤 지역을 측량하는지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에 표현하기 위한 축척에 따라서도 우리 측량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나눈 시대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계들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각기 다른 장비에 따라서 측량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라든지 각이라든지 또는 수평 위치를 결정한다든지 수직 위치를 결정한다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측량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트가 총론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각각의 분류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전반적인 측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모든 측량을 동시에 파악하고 여기서 세부적인 측량으로 나누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분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를 같이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신경을 써서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측량의 분류 중 여러분 보시는 크기에 따른 분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18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서두서부터 하나의 학문을 공부하고 하나의 챕터를 공부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를 먼저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의 정의를 내릴 때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함으로써 정의를 풀어나간다 그랬죠. 또 어떠한 전공 분야든지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각기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op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엔지니어적인 차원에서 operation을 생각할 때는 보통 작용, 작동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operation이 작전으로 이름이 바뀌죠. 또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요? 맞아요. 수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만큼 각기 다른 분야에서는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각기 다른 용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의 파악도 무척 중요합니다. 또 측량에는 상당히 많은 동의어들이 있어요. 다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 같은 얘기죠. 수준 측량, 레벨 측량, 고저 측량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게 동의어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일단 여기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부터 구분해 보죠. 뭔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반대말입니다. 근데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에서 우리는 벌써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뭐를? 아하, 대지 측량? 뭔지 몰라도 넓은 지역이겠네. 소지 측량? 요건 좁은 지역이겠네. 요렇게 우리는 먼저 이 의미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의어들이 나와 있죠. 대지 측량은 다른 말로 측지 측량이라고 한답니다. 소지 측량은 다른 말로 평면 측량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측지 측량은 우리가 쉽게 감이 안 올 수 있어도 평면 측량에서는 아, 이게 뜻하는 게 뭐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구는 둥글어요. 즉 곡률이 있는 구체란 얘기죠. 하지만 평면 측량은 뭘까요? 아, 이건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지구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표현한 거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용어가 갖고 있는 뜻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지 측량은 말 그대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는 측량을 우리가 측지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곡률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지구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거겠죠. 따라서 곡률을 고려해서 정확히 관측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가 측지 측량, 다른 말로 대지 측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반해서 소지 측량은 뭘까요? 자, 평면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실제 지구는 곡률이 있는 구지만 이거를 다 무시하고 곡률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으로 간주하는 측량이 바로 소지 측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 다른 말로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을 할까요? 지금 여기 세 가지 범주가 나오네요. 첫 번째, 정확도 100만분의 1, 그 다음에 반지름 11km, 그 다음에 면적 400평방킬로미터. 아하, 그렇다면 이것보다 높은 정확도, 즉 100만분의 1보다 높은 정확도를 관측할 때는 측지 측량이라고 하고, 반지름 11km보다 큰 지역을 측량할 때도 역시 대지 측량이라고 하고, 면적 400평방킬로미터보다 더 넓은 지역을 관측할 때 이것도 대지 측량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정확도가 100만분의 1보다 정확하지 못하다면, 그 다음에 반지름이 11km보다 작다면, 그리고 면적이 400평방킬로미터보다 좁은 지역이라면 이 지역을 소지 측량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대지 측량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정확히 관측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범주보다 정확하거나 크거나 넓은 지역을 관측할 때는 지구의 공률까지 고려해서 정확히 측량을 해야 되고, 이거보다 넓지 않은 조그마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면 머리만 더 복잡해져요. 거의 오차도 없는데, 그렇다면 평면으로 간주해도 괜찮기 때문에 소지 측량을 통해서 평면으로 간주해서, 쉽게 말하면 약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운동장, 조그만 운동장을 관측할 때 지구의 공률까지 고려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정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조그만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범주를 꼭 기억해서 요거보다 정확하거나 요거보다 크거나 요거보다 크거나 이럴 때는 대지 측량으로 해서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고, 반대인 경우는 소지 측량을 해서 지구의 공률을 무시하고 관측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 다른 말로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할 때 어디까지를 직선으로 봐도, 즉 공률이 없다고 가정해도 좋고, 어느 정도까지는 야, 여기서부터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직선과 곡선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측량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이 유도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유도까지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길이 이상을 잴 때 우리가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되고, 어느 길이까지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고 직선으로 봐도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색깔도 그렇고 배가 고플 때는 꼭 피자처럼 보이겠네요. 예, 모양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자, 여기서 요 길이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놨고 스몰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곡선으로 표현된 거, 쭉 지구를 전체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의 호지요. 요거를 캐피탈 D, 대문자 D를 써서 표현을 했고 곡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R로 주어진 게 바로 지구의 반지름이에요. 자, 우리 측량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숫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건 상식이기도 하죠. 지구의 반지름은 하나 기억해 두죠. 우리 6370km입니다.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적도 쪽의 장반경과 극지방 쪽의 단반경이 약간 차이가 나죠. 예, 적도 쪽이 조금 더 배가 부른 타원체예요. 하지만 우리가 약식으로 숫자를 기억할 때는 그냥 6370km라고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잘라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는 R, 지구 반지름이라고 아까 계산했던 부분, 그 다음에 요 직선 부분은 전체가 스몰 d였으니까 요 반이니까 2분의 스몰 d라고 쓸 수가 있고요. 각은 어떻게 돼요? 아까 세타로 놔둔 게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2분의 세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도형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찾아볼까요? 그럼 탄젠트 세타, 즉 요거 분의 요거죠. 탄젠트 세타는. 그러면 요거는 요거 분이니까 R분의 또 요게 되니까 2분의 D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D를 구하기 위해서 D를 이렇게 표현하면 D는 2R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죠. 자, 이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우리가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좀 간단한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급수전개를 할 거예요. 근데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뭐가 있는 함수라면, 플러스 뭐가 붙은 함수라면 우리가 통상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지만 이건 2분의 세타 플러스 0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맥로린 급수를 전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어려운 게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맥로린 급수. 급수 전개에 대한 거는 여기서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를 참고하세요. 지오인포매틱스 부록편, 즉 746페이지에 보시면 이 급수 전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는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뒤에 746페이지 부록 부분을 찾아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예, 뭐 그 외에 급수 전개 외에도 그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실 수 있는 그리스 문자 같은 거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부록에 수록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맥로린 급수를 전개하면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어떻게 간략화시킬 수 있냐면 2분의 세타 더하기 3분의 1에 2분의 세타의 세제곱 더하기 15분의 2에 2분의 세타의 5제곱 더하기 315분의 17에 2분의 세타의 7제곱 더하기 무수히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15분의 2 곱하기 2분의 세타의 5제곱부터의 항, 그 이하의 항들은 굉장히 작은 값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띄워버리고 영어로 처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어떻게 간략화시킨다?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세타 더하기 3분의 1에 2분의 세타의 세제곱하고 좀 간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이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은 D는 스몰 d죠. 2R에 곱하기에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탄젠트 2분의 세타, 맥로린 급수를 전개해서 간략화시킨 계산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R에 통째로 들어간 거죠. 앞에서 계산한 것이 탄젠트 2분의 세타가. 그래서 2분의 세타 더하기 3분의 1에 2분의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이제 2R하고 2분의 세타 이렇게 곱해서 하나로 풀고, 또 2R하고 요 뒤에 항 요거 곱해서, 즉 배분 법칙에서 하나씩 풀면 어떻게 간단히 쓸 수 있냐면 R 세타 더하기 12분의 R의 세타의 세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낼 겁니다. 호도법 원리.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요 각이 세타, 요 길이가 R일 때 요 호의 길이 D는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R 곱하기 세타를 하면 요 길이 D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R 세타는 D로부터 우리가 세타를 또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짓을 왜 해요? 네, 위에 있는 R 세타 더하기 12분의 R의 세타의 세제곱에서 또 미짓을 하나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뭘? 세타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려고.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 요 D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요거 R 세타 더하기 12분의 R의 세타의 세제곱 그대로 갖다 쓴 거고, 요거는 R에, 자, 세타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R분의 D를 넣는다 그랬으니까 요거 들어간 거고, 더하기 12분의 R에 또 세타의 세제곱이니까 세타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R분의 D의 세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것도 R 없어지고, 요것도 R 없어지고, 제곱되고 세제곱되고, 어떻게 식을 정리할 수 있냐? D 플러스 12분의 1에 R제곱 분의 D의 세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D를, 요 대문자 D를 이쪽 항으로 보내버리면 노란색이 되네요. D-D는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의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모두 D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 짓을 해요? 요 뒷부분에 R분의 D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세제곱이었죠, D가. 자, 그래서 D로 나누어주면 요것처럼 캐피탈 D분의
small d 마이너스 capital D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른쪽 항은 12분의 1에 이게 원래 r제곱분의 d의 세제곱이었죠. 근데 d가 나눠졌으니까 r제곱분의 d제곱이 되는 거고, 다시 쓰면 이걸 묶어가지고 r분의 d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앞에서 정확도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도 100만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확도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자, 정확도 100만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100만이라는 단위를 쟀을 때 1이라는 단위의 오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체 관측 길이분의 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킬로미터를 쟀다면 1킬로미터의 오차가 있는 게 100만분의 1 정확도입니다. 그럼 100만분의 1 정확도가 정확해요? 억분의 1 정확도가 정확해요. 예,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가 커지는 거죠. 즉 100만분의 1보다는 억분의 1이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확도다. 왜? 오차가 100만에서 하나 있는 것보다는 억에서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적은 오차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100만분의 1 정확도, 요거 정확히 개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정확도의 개념은 뭐다? 전체 관측 길이분의 오차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다각 측량에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거기서는 폐압 오차와 폐압 비라는 용어가 나와요. 다각 측량에서 폐압 비는 전체 관측 길이분의 폐압 오차, 즉 길이분의 오차죠. 요게 바로 폐압 비의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도의 개념하고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꼭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 100만분의 1 정도의 정확도는 종래 측량에서 추구하던 정확도였습니다. 현대 측량에서는 5억분의 1, 10억분의 1 이 정도의 정확도가 나와요. 그만큼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지구의 반경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6370이라 그랬죠. 이 정확도와 지구의 반지름을 위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분의 D-D, 이거는 전체 관측 길이분의 직선과 곡선의 차이죠. 즉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정확도의 개념으로 보면 요 항에 100만분의 1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어요? 6370km라 그랬죠? 그 외 R 대신에 들어가면 요 식을 바꿔 쓰면 100만분의 1은 12분의 1 곱하기 6370분의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풀어낼 수 있죠. 방정식으로 D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D는 22.066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11.033이라고 써놨죠. 왜? 요거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D 값이 11.033km 정도가 돼요.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예요. 100만분의 1도 낯익고 11도 낯익습니다. 아하, 우리가 소지 측량과 대지 측량을 구분할 때 정확도가 얼마일 때? 100만분의 1일 때. 반지름이 얼마일 때? 11km일 때. 요거보다 높은 정확도, 요거보다 긴 길이일 때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하는 대지 측량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100만분의 1일 때 11km 정도. 그래서 반지름이 11.033km라면, 자, 반지름 알면 우리 이 원의 면적 구할 수 있죠. 예,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돼요. 파이 하면 됩니다. 이 원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382.417km 스퀘어가 나오죠. 약 400평방킬로미터란 얘기예요. 자, 지금 구한 400평방킬로미터까지 해서 정확도 100만분의 1, 그 다음에 반지름 11km, 그리고 면적 400평방킬로미터, 요 세 가지 항목보다 정확하거나 크면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하는 대지 측량을 해야 되고, 요거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평면 측량, 다시 말하면 소지 측량을 수행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돋보기도 보이고 뒤에 문제가 연결돼 있죠. 자, 요거는 이 식이 사용되는 문제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요 페이지를 찾아가 가지고 문제 번호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한꺼번에 이 이론과 거기에 해당되는 실예 문제들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자, 이번에는 법규에 따라서 분류하는 측량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먼저 법규에 따라서는 측량을 기본 측량과 공공 측량과 일반 측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기본 측량. 이 기본 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이에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합니다. 이 국토해양부는 2008년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죠. 그래서 이때 개정이 되는 거고요. 이 기본 측량에 속하는 측량으로는 천문 측량, 굉장히 정확한 측량이죠. 우리나라의 경위도 원점을 결정하는 측량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력 측량, 요건 개인이 못하는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기 측량, 역시 기본 측량이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 측량. 그 다음에 삼각 측량, 수준 측량, 검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측량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은 공공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측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측량 이외의 측량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우리가 공공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일반 측량은 기본 측량하고 공공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측량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법인이나 또는 개인이 계획하고 실시하는 측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 승인 등 여기에 필요한 첨부 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도 일반 측량에 포함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확도에 의한 측량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정확한 측량과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측량. 우리 정확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던가요? 실제 거리분의 오차라고 얘기했죠. 요건 나중에 다각 측량에서도 관측 길이분의 폐압 오차, 그래서 길이분의 오차, 즉 정확도의 개념이 폐압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골조 측량과 세부 측량이 있네요. 골조 측량, 이거는 스켈레톤, 말 그대로 뼈대가 되는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측량, 이건 영어로 detailed surveying이라고 되어 있죠. 예, 좁은 지역에 들어가서 세부에 가서 디테일하게 재는 측량이, 즉 자세하게 재는 측량이 세부 측량입니다. 자, 그럼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정확할까요? 예, 여러분 세부 측량이라고 답한 사람 있죠? 예, 이거는 제 말에 굉장히 경청을 해서 열심히 강의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디테일, 즉 자세한이라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예, 저는 자세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한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골조 측량은 스켈레톤, 국가의 뼈대가 되는 아주 정확한 점들을 잡아놓은 게 골조 측량입니다. 그리고 세부 측량은 이 골조 측량의 성과들을 이용해서, 성과라는 건 뭐죠? 예, 측량에서 얻어낸 결과를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측량 성과. 이 골조 측량의 측량 성과를 이용해서 좁은 지역에서 그 주변 지역을 재는 측량이에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골조 측량은 기준점 측량이에요. 국가의 기준이 되는, 아주 뼈대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 측량이고 국가의 기준이 되는 모든 기준점을 결정하는 높은 정확도의 측량이라고 서술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골조 측량을 통해서 원점, 삼각점, 수준점, 여기에 대한 관측을 수행하고 이러한 관측값, 즉 측량 성과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세부 측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 측량은 아무리 정확도가 좋더라도, 물론 좋지도 않지만, 골조 측량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성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부 측량의 결과는 골조 측량보다 더 정확한 값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각각의 기준점에 대한 정확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나라에 원점이 있습니다. 경도 위더의 원점, 경의도 원점.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예, 기준이 어디예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나는 자우선하고 적도가 기준입니다. 와, 세계적이네요. 그리고 이 경의도 원점을 관측하는 측량 방법은 뭐? 정밀 천문 측량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경의도 원점을 잡아냅니다. 그럼 이 경의도 원점을 잡아낸 다음에 전국의 삼각점을 배열하죠. 이렇게 삼각점을 배열하는 측량을 뭐라고 불러요? 삼각 측량.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 측량은 뭐를 재? 각을 재요. 그래서 삼각 측량.
각을 재서 미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이 삼각 측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살짝 더 나가 볼까요? 3변 측량은 뭐를 재겠어? 변을 재요. 이건 좀 냄새가 나요. 변의 길이를 잽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 그 삼각 측량은 triangulation, triangle, 각이죠, 삼각. 그 다음에 3변 측량은 triliteration, 3변, 즉 변의 길이를 재는 측량.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삼각 측량은 과거에 1등 삼각점부터 4등 삼각점까지 성과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 고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측량, 수로 업무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삼각점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4km 정도마다 연결한 삼각망, 즉 과거에 2등 삼각점을 기준으로 재정비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삼각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삼각점은 원점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자, 근데 보통 4km 정도 떨어진 이 삼각점 사이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4km도 멀죠? 기존의 삼각점에서부터 또 새로운 점들을 끌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점이 뭐? 세부 원점 또는 도근점. 그리고 이건 어떤 측량에 의해서 수행? 다각 측량, 다른 말로 트래버스 측량, 또 다른 말로 도근점 측량에 의해서 각과 거리를 다 재가지고 이런 원점을 만들어놔요. 이게 무슨 원점이야? 경기도 원점? No, 세부 원점. 그럼 세부 측량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원점이 정확도가 제일 높겠죠. 아주 정밀하게 쟀다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끌고 왔으니까 삼각점은 정확도가 좋긴 하지만 경기도 원점보다는 떨어집니다. 또 거기서 끌고 온 세부 원점은 정확도가 좋은 국가 측량으로 사용하는 골조 측량에 속하지만 역시 원점보다는, 그리고 삼각점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세부 측량은 이 세부 원점보다도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골조 측량에 속하는 측량 기법에는 우리나라 경기도 원점을 결정했던 천문 측량, 그리고 이 원점에서부터 전국의 삼각망을 배열했던 삼각 측량과 삼변 측량, 그리고 삼각 측량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삼각 측량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국가의 중요한 점들을 잡아놓은 다각 측량, 다른 말로 트래버스 측량이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우리 X, Y, 다른 말로 경도 위도를 구하는 평면 측량, 즉 2차원 측량이에요. 그리고 1차원 측량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점인 수준점을 찾는 수준 측량, 높이를 결정하는 측량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골조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반해서 세부 측량은 어떤가요? 골조 측량에 비해 낮은 정확도를 갖죠. 그리고 이 골조 측량의 기준점을 이용해서 소규모 지역에서 신속히 하는 측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검 측량으로 활용된다는 말이 있네요. 자, 이 세부 측량은 비교적 간단하고 간편한 측량이에요. 간단하고 간편하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측량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측량은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또 종래에서 현대로 넘어올수록, 그 다음에 장비가 비쌀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하고 간편한 측량은 정확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량을 왜 한다 그랬어요? 신속히 측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위에 설명이 있죠. 또 점검 측량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0점 정도 되는 점에 좌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 한 30점쯤 되는 측량을 직접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 현장 소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떡하죠? 예, 우리가 하청업체라 그러죠. 또는 하도, 이제 협력업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전문 측량 용역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죠. 자, 이 30점에 대한 높이 좀 관측해줘. 그리고 저는 딴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하고 측량 성과를 가져와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믿어요? 못 믿어요? 물론 사람은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일에 있어서만큼 철두철미해야 되죠. 이때 내가 그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겠고 또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0점을 내가 다시 혼자 다 관측했다고 한다면 그럼 뭐하러 처음부터 하도를 줘? 그쵸? 그렇지만 이 관측값의 정확도를 확인을 해봐야죠. 그럴 때 3점이나 4점 또는 소수의 몇 점을 내가 직접 관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정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부 측량 기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봐요. 이거는 뭐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편차가 나오나, 과연 얘들이 정확히 했나, 요걸 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량을 우리가 검측, 다른 말로 점검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많이 활용하는 게 세부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측량의 종류에는 평판 측량, 이건 지적에서는 측판 측량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스타디아 측량, 다른 말로 시거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평판 측량은 평판을 이용하는 측량이고, 스타디아란 기계가 없죠. 시거란 기계도 없습니다. 요건 트랜짓을 이용해서 거리를 재고 높이를 재는 거예요. 뭐라고? 트랜짓이 뭐 재는 기계야? 각. 근데 높이를 재고 거리를 재? 정확하겠다. 정확하지 못하죠. 그 대신 간략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측량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평판 측량과 스타디아 측량은 점점 사라져가는 측량입니다. 더 이상 측량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잘 안 하려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대체하는 측량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이제 주로 GPS로 대별되는 GNSS 측량, 즉 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측량이죠. 편하지만 빠르고 편하지만 정확하게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NSS 측량이 이제 평판이나 시거에 대치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평판 측량에 대한 실기가 2013년부터 완전히 제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평판 측량 실기는 국가시험에서 안 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스타디아 측량은 안 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대학 교과 과정에서도 이미 안 가리키는 경우도 많아요. 자, 우리가 정확도에 따라서 골조와 세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속하는 측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각각 잘 기억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차원에 따라서 측량을 구분해 봤네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의 측량이 있습니다. 자, 1차원 측량은 뭔가요? 예, 하나의 차원을 갖는 관측값을 얻기 위한 측량이에요. 우리는 주로 3차원 공간상에 살고 있죠. 여기 3차원 공간에서의 1차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높이 또는 깊이에 해당합니다. 이 높이나 깊이를 얻는 측량이 바로 수준 측량이나 수심 측량이죠. 자, 수준 측량은 우리가 다른 말로 고저 측량 또는 레벨 측량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 레벨 측량과 수준 측량을 구분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레벨 측량과 수준 측량으로 떨어졌을 때는 요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레벨 측량은 레벨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수준 측량하는 것을 레벨 측량이라고 하고요. 수준 측량은 레벨 이외에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이제 나오죠. 평판, 트랜짓 또는 기압 수준 측량, 이러한 여러 가지 간접 수준 측량을 활용해서 높이 또는 높이차를 결정하는 것을 수준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벨 측량은 수준 측량에 포함된다라는 포함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엔 2차원 측량입니다. 자, 우리가 1차원 측량의 인자를 Z 또는 H라고 놨죠. 그럴 때 2차원 측량의 인자는 XY 또는 람다 V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XY하고 Z로 붙을 때 이게 3차원 좌표계에서의 각각의 축에 대한 인자들이고요. 람다 V 그리고 위에 있는 H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요거는 경도, 위도, 높이로 표현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2차원 측량은 평면, 즉 2차원 평면 좌표로 나타내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기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2차원 측량은 경의도 원점,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의도 원점. 그 다음에 평면 직교좌표계의 원점, 예, 여기는 동경 127도와 북위 38도가 만나는 점, 요 점을 우리가 중부도원점이라고 표현하고 요거의 좌표를 60만, 20만 미터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점들, 그리고 또 과거에 수행했던 각각의 1등부터 4등까지의 삼각점들 모두 XY 2차원 좌표로 나타나는 점들이에요. 이 삼각점은 2003년 측량, 수로 업무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 나오면서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과 하해 측량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시 변하게 되는데
그때 이 1등부터 4등이란 말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약 변의 길이가 4km 정도 되는 2등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그냥 1등부터 4등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삼각점하고 표현하기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이 수준 측량에서의 수준점은 아직까지 1등부터 2등 이렇게 등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1차원 측량과 2차원 측량은 왜 이걸 각각 나눠 놨을까요? 종래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의 측량을 한꺼번에 x, y, z 또는 람다, phi, h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기술이 낙후됐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차원 측량과 2차원 측량을 따로따로 수행해서 거기에 대한 좌표 값들을 합쳐가지고 3차원 좌표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 측량에 대한 기준, 즉 수준 원점이 따로 있었고 2차원 측량에 대한 기준, 즉 경위도 원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되는 3차원 측량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세계는 3차원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한데 우리 과거에는 1차원과 2차원을 나눠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하지만 현대 측량으로 오면서 기법이 향상되면서 이제 3차원 위치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측량 기법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첫 줄이 그거네요. 2차원 좌표, 다른 말로 평면 위치예요. 그 다음에 1차원 좌표, 높이 위치죠. 요것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완방에 구하는 측량이 3차원 측량입니다. 어떤 기법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맞아요. 항공사진 측량. 토털 스테이션. 토털 스테이션은 뭐예요? 각과 거리를 동시에 구하는 기계죠. 그 다음에 레이저 측량.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GPS라고 불렀던 GNSS.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가능해진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차원 좌표를 얻어내는 것을 1차원과 2차원을 따로따로 얻어낸 다음에 합쳤냐? 아니면 3차원 측량을 한 번에 얻어냈냐? 여기에 따라서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차원 측량이네요. 4차원 측량은 뭐예요? 4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막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니면서 측량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제일 끝에 인자가 뭐예요? t입니다. 타임,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 측량을 실시간 측량,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위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4차원 측량에서는 인자가 x, y, z 요 3차원 좌표와 타임, 시간까지 동시에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든지 실시간 사진 측량 또는 RTK, 리얼타임 키네매틱이라고 얘기하는 실시간 GPS 측량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4차원 측량에 해당됩니다. 이 4차원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매주 같은 시간에 측량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주마다 변해가는 그 구조물이나 어떤 대상물의 변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4차원 측량까지 가능해진 것도 역시 현대 측량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차원에 따라서 측량을 1차원부터 4차원까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대상에 따른 측량의 분류를 한번 언급해 봅니다. 대상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 그리고 하해 측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측지 측량은 과거 건설교통부가 주관했던 측량이에요. 말 그대로 측지, 땅에서 이루어졌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육지에서 진행되는 측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측량하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측지 측량을 의미하죠. 자, 이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 한번 잘 째려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아하!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을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그쵸? 대지 측량은 뭐예요? 넓은 지역의 측량을 하면서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 주어야 하는 측량, 보다 정확한 측량이라 그랬고, 평면 측량은 소지 측량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구의 공유를 무시하고 평면으로 간주하는 측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 다른 말로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이 모였다 그랬죠. 정확도가 100만 분의 1보다 정확하느냐 안 하느냐. 정확하면 대지 측량, 안 정확하면 소지 측량. 반경이 11km보다 크냐 적으냐.
크면 대지 측량, 적으면 소지 측량. 면적이 400평방킬로미터보다 크냐 적으냐, 크면 대지 측량, 적으면 소지 측량. 이렇게 벌써 우리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벌써 앞뒤가 막 엮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둬야 뒤에 가서 똑같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앞에서 꽉 잡아놓으면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처럼 관측할 때 지구의 공류를 고려해서 정확한 값을 결정하는 대지 측량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 겁니다. 자, 이 평면 측량은 과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했던 측량이에요. 그래서 지적 측량처럼 관측 대상을 평면으로 밀어버립니다. 즉 지구의 공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지적에서는 높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지의 높이는. 주로 중요한 거는 면적입니다. 왜? 면적이 바로 재산의 크기가 될 수 있고 또 국가에서 볼 때는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면적은 반드시 평면 위치로 따져서 결정해야지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의 면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 측량은 주로 평면 직각 좌표계를 주요 좌표계로 활용을 합니다. 요거를 지적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평면 직각 좌표계라는 표현보다는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약간씩 틀려요, 용어가.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해 측량. 말 그대로 하천과 바다에 관한 측량이네요. 그래서 과거 해양수산부가 담당했던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 해도를 제작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지도들은 측지 측량하고 약간씩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하해 측량을 우리가 수로 측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로 하천과 바다에 관련된 측량이에요. 자, 이 세 개의 부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돼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폐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2009년 측량, 수로 업무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되면서 이 세 가지 측량이 뭉뚱그려서 합쳐져요. 그래서 모든 기준점들도 다시 언급이 되게 되고 모든 측량의 기준들이 다시 잡힙니다. 하나의 부서로 다 합쳐지면서 이제 측량을 담당하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담당을 하면서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과 하해 측량을 다 담당했었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도 이 지오인포메틱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뒷부분에 하해 측량, 즉 수로 측량 부분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평면 측량에 해당되는 지적 측량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로 업무와 관련된 측량들은 다시 분리가 되죠. 요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 기사보다는 또는 학생들보다는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이러한 법규가 바뀌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 기술사 문제의 요 부분이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새로운 변화라든지 국가 정책에 바뀌는 것들 아니면 시사성이 있는 내용들 요것들은 우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꼭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중요한 이슈가 터져 나올 때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또 요 시사성 같은 것들은 연초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면 아하 이번에 국가 측량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기술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축척에 따라서 한번 측량을 분류해 보도록 하죠. 예, 축척. 축척은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지도든지 반드시 축척과 방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지도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살아있는 지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축척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뭔가요?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로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제 10만 센티미터를 지도에 1cm로 표현했다면 그게 바로 10만 분의 1 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척은 표현할 때 분수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1대 10만 하고 땡땡 해가지고 콜론으로 표현하는 어떤 비례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용 방식을 다 쓰니까 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대축척부터 한번 보죠. 대축척. 큰 축척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가 대축척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1대 1000이라는 지형도가 있어요. 상당히 대축척 지도입니다. 또 1대 10,000이라는 지도를 비교해보죠. 이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대축척이에요? 예, 이거 언뜻 헷갈립니다. 예, 쉽게 탁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헷갈리죠? 1대 1000과 1대 10,000을 비교했어요. 이럴 때 1대 1000이 대축척입니다. 헷갈리죠? 답은 안 줬어요, 아직.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 분수 그대로 나눠버리세요. 1000분의 1 하고 10,000분의 1. 어떤 게 커요? 1000분의 1은 0.001이에요. 10,000분의 1은 0.0001이에요. 아하, 0.001이 크지요? 대축척. 이렇게 기억하면 암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럼 대축척이 정확해요? 소축척이 정확해요? 우리 이미 자세하게 표현했다고 금방 여기서 썼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갑자기 물어봐요. 야, 대축척이 정확하니? 소축척이 정확하니? 이럴 때 답변이 쉽게 안 나오죠. 자, 요것도 한 방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를 1대 1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도가 얼마만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해야 돼. 그쵸?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축척이 정확해요. 반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1대 100만에 우리나라 전도를 나누어 주면서 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 서울시청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고 서울역까지 찾아가 보세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 1대 100만이라는 지도는 너무너무 작은 축척이기 때문에 서울이 정사각형 파랗게 아마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인천, 대전, 대구, 춘천, 원주 전부 다 동그라미로 표현해 놨을 거예요. 자기의 지형 형상을 그대로 반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거든. 너무너무 소축척이라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축척이 정확하다. 1대1 지도가 제일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중축척은 뭔가요? 예, 대축척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소축척보다 높은 정확도의 축척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0,000분의 1에서 100,000분의 1까지를 중축척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소축척. 소축척은 전체적인 형상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도는 다 배제하고 그냥 대상물을 작게 표현해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지도가 소축척 지도예요.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00,000분의 1 이하의 축척,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000분의 1 이하라 그러면 10,000분의 1, 1000분의 1 이게 아니고요. 100,000분의 1, 200,000분의 1, 500,000분의 1, 100,000분의 1 이게 100,000분의 1 이하의 축척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 축척은 지도를 하나 딱 던져주고서 이거 대축척이니 소축척이냐면 답을 못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는 1대 10,000 이상이 대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대 10,000을 대축척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1대 5,000을 주고서 이건 무슨 축척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대대축척이요 할 겁니다. 그럼 또 내가 1대 1000 지도를 꺼내놔요. 이건 무슨 축척이요? 그러면 대대대축척이요. 안 되죠, 이러니까. 그래서 원래 정확히 축척을 구분할 때는 두 개의 지도를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축척, 소축척, 대축척의 개념이 흔들려 버리니까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이렇게 고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10,000분의 1 이상을 대축척이라고 하고 100,000분의 1 이하를 소축척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대 10,000부터 1대 100,000까지를 중축척이라고 하자라고 고시를 해놓았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엄밀히 얘기할 때는 지도 한 장만 가지고 대축척이다, 소축척이다 라는 거를 거론할 수는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지만 축척의 개념 정확히 가져가셔야 돼요.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 실제 지형의 길이를 얼마만큼 비율을 가지고 지도에 그려놓았는가, 이게 바로 축척의 개념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분수식 우리 앞에서 했죠? 뭐 했죠? 정확도. 정확도는 뭐였어요? 뭐분의 뭐였어요? 실제 관측 길이분의 오차를 정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요 축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면 굉장히 소축척의 지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남아메리카 통째로 그려놓은 지도네요. 축척이 얼마예요? 와, 1대 1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이제 스케일 바가 있죠? 각각 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뭐 나라 형상 외에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 볼리비아에 있는 요 그 빨간 사각형을 확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이제 뭐 도시 경계 같은 것도 조금 보이고 호수도 좀 보이죠. 예, 요건 축척이 어떻게 돼요? 예, 1대 1000만이네요. 그리고 요 길이가 100km 정도 되는 거리. 역시 이제 왼쪽의 소축척보다는 조금 더 큰 축척이니까 조금 더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 국가 경계 같은 거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정확히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또 확대를 해봅시다. 요 산타크루즈 요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대축척으로 만들어 보면, 아하, 이제는 도로도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강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이 축척이 얼마였나요? 예, 1대 10만이고 이제 요게 1km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네요. 자, 이 왼쪽 그림부터 오른쪽 그림으로 갈수록 점점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가는 거고, 즉 1억분의 1부터 1000만분의 1을 거쳐 10만분의 1까지 간 거고, 그리고 정확도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갈수록 점점 더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대에 따라서 한번 측량을 분류해 볼까요? 예,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의 구분은 앞에 측량의 정의에서부터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영역, 여기서도 어떻게 구분이 됐었나요? 종래 측량하면 지표에 관한 내용만 주로 관측하는 게 종래 측량이었고, 현대 측량은요, 지표는 기본이고 지하, 수중, 해양, 해안, 우주 공간까지, 다른 말로 하면 뭐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바로 측량이 대상이 된다. 이게 바로 현대 측량의 개념이었습니다. 또 위치 결정만 주로 하면 종래 측량이었죠. 그리고 위치 결정은 기본이고 여기에 특성 해석까지 포함되면 현대 측량의 범주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래 측량. 종래 측량은 평면 측량과 높이 측량을 분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XY 좌표를 따로 얻고 Z 좌표를 따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경도 위도를 따로 얻고 높이를 따로 얻었다는 얘기죠. 왜? 동시에 측량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현대 측량은 어때요? 3차원 동시 측량이 가능한 게 바로 현대 측량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량을 수행하던 기법에는 항공 사진 측량, 그리고 GNSS, GPS 위성과 같은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항법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라이다, 항공 레이저 측량과 같은 라이다, 역시 3차원 측량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원격 탐측에서 영상의 해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치는 XYZ 3차원 위치입니다. 자, 종래 측량은 거리 측량보다 각 측량을 우선했습니다. 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과거부터 발명되었던 기계가 망원경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점에서 멀리 한 점과 또 다른 점을 본다면 그 사이에 낀 각은 어떻게 재면 될까요? 망원경을 고정시켜 놓고 그 밑에 각도기를 깔아 놓고 망원경을 돌려 읽은 각을 관측을 하면 각 관측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리를 재는 건 어때요? 예, 먼 거리를 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뭐 짧은 10m, 20m 이런 것도 실제로 정확히 재기가 쉽지 않은데 몇 킬로씩 되는 거리를 재기 위해서 체인을 쓴다든지 줄자를 쓰는 일, 그러면 일단 번거롭고 두 번째 정확도도 많이 떨어져요. 왜? 자꾸 끊어서 관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리 측량은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각 측량이 발달된 이유가 바로 요 각 측량을 선호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거리
측량을 재는 게 쉬워졌죠. 광파, 전자파 거리 측정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장기선 간섭계 같은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그래서 이 1000에서 10,000km 정도 떨어진 엄청난 길이의 길이를 불과 수 센티미터의 오차로 잡아내는 그러한 기법이 개발되면서 거리 재는 게 자신 있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각 측량보다는 거리 측량을 선호하게 됐고, 그 결과 과거에 사용했던 삼각 측량보다는 현재 3변 측량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래 측량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낮겠죠. 그래서 정확도 100만 분의 1 이하의 정확도를 가졌습니다. 이 100만 분의 1 정확도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정확도라는 개념은 관측 길이분의 오차예요. 그래서 100만이라는 단위를 관측했을 때 하나 단위의 오차가 생기는 정도죠. 다시 말하면 100만 센티미터를 관측했다면 1cm의 오차가 생기는 정도가 바로 100만 분의 1 정확도죠. 하지만 현대 측량은 정확도가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정확도 100만 분의 1 이상의 정확도를 갖습니다. 이 100만 분의 1 이상이라는 얘기는 1000만 분의 1, 억 분의 1, 10억 분의 1 이렇게 분모가 커지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수의 개념의 숫자 크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종래 측량은 기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비 오면 못해요. 날씨 흐리면 못하고 밤이면 못합니다. 그래서 관측하다가, 특히 평판 같은 거를 관측하다가 비가 우두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장비를 정리해야 돼요. 왜요? 장비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장비 반납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 그런 날은 소주에 삼겹살이 최고죠. 이렇게 관측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상의 영향을 받아서 관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측량은 기상에 무관하죠. GNSS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안테나 세운 위치의 3차원 좌표를 1초에 하나씩 계속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기상에 무관하다면 쓰나미나 해일이 밀려와도 관측이 가능한가요?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물론 현대 측량 중에서도 기상에 영향을 받는 케이스는 있죠. 어떤 케이스일까요? 항공사진 측량. 이건 날씨가 어둡거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오면 관측이 안 돼요. 이 현대 측량으로 들어옴으로써 기상에 무관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기상과 전혀 관계없는 측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래 측량은 장애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앞에 산이 놓여 있으면 우리가 그 산 너머에 있는 관측점을 관측 못하죠. 이럴 때 우리가 했던 관측법이 뭐예요? 예, 산이 없으면 바로 각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삼각 측량이 가능했지만 이 산 너머에 관측점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 점을 끊고 각 점에서 산 너머에 있는 점까지 거리 재고, 각 재고, 거리 재고, 각 재고 이렇게 끊어가야죠. 이게 무슨 측량인가요? 다각 측량입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 측량은 장애물에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지점의 거리를 알고 싶을 때 가운데 크게 산이 막혀 있다.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재고, 거리 재고, 각 재고, 거리 재고 이렇게 돌아가는 다각 측량을 썼지만 현재에는 그 두 점의 GPS로 대별되는 GNSS, 즉 위성항법 시스템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만 세워놓고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으면 두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두 점의 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거나 말거나 비행기로 사진을 찍어갖고 그 두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해내면 그 위치를 결정하기가 용이하죠. 항공 레이저 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물론 어거지로 우리가 관측하려는 점이 물 밑에 있는데 어떡하죠? 아니면 우리가 관측하려는 점이 함몰이 됐는데 그리고 흙이 덮여버렸는데 어떡하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야간 관측이 불가능한 게 종래 측량이었고 현대 측량에선 야간에도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항공 레이저 측량 같은 경우는 항측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에 오히려 더 관측이 잘 된답니다. 왜? 레이저파가 햇빛, 즉 태양의 간섭을 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종래 측량은 정적인 측량입니다. 스태틱이에요. 기계를 세워놓고 거기서 관측을 하죠. 대부분 장비를 한번 세워놓고 거기서 관측할 수 있는 점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장소를 이동하고 또 거기서 세워놓고 관측할 수 있는 점을 다 관측하고요.
레벨 측량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기계를 세팅해 놓고 볼 수 있는 전시값, 즉 우리가 읽으려는 값들을 가급적 많이 읽습니다. 기계 한번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각 측량도 마찬가지. 평판도 한 점에 기계를 세워 놨으면 여기서 읽을 점을 최대로 다 읽으려고 노력하죠. 즉 정적인 측량이에요. 하지만 현대 측량은 다이내믹, 동적 측량입니다. GNSS,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GPS인데 현재 이 GPS 수신기를 내구 다니면서 쭉 관측하면 1초마다 하나씩 내가 움직인 궤적들이 착착착착 X, Y, Z 값 정확히 관측이 되죠. 또 항공 사진 측량이나 항공 레이저 측량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사진을 촥촥촥 찍습니다. 아니면 레이저를 쏴가지고 쭉 스캔하거나 인공위성 영상을 얻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즉 관측점이 계속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적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 측량에서는 기계를 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폴대를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2인, 3인 이상이 한 조가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현대 측량은 혼자 GPS 안테나 리시버 들고 그냥 다니면 돼요. 그래서 1인 측량도 가능한 것도 현대 측량의 특징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종래 측량은 도해법에 의한 측량입니다. 또 용어 하나가 튀어나왔네요. 도해법. 이건 뭐예요? 그림을 그려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도해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연결하고 여기서 선을 연결해서 만나는 점을 새로운 점으로 잡고 또 그 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점을 관측하고 주로 그림을 그려서 관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판 측량이었죠. 하지만 현대 측량은 모든 관측값들이 디지털 값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GNSS의 관측값도 그렇고 토탈 스테이션의 관측값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데오더라이트로 각을 관측할 때도 전부 다 전광판의 숫자로 나타나죠. 이렇게 현대 측량에서는 디지털 값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은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장비에 따른 분류입니다. 장비에 따라서 측량하는 방법들을 다 나눠 놓은 거죠. 제일 먼저 트랜짓 측량이 나오네요. 다른 말로 데오더라이트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트랜짓이나 데오더라이트는 주로 각을 재는 기계예요. 그래서 주로 수평각이나 수직각을 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평지에서 잴 때는 평면각을 따지게 되는 거고 지구와 같이 둥근 구로 되어 있는 넓은 지역에서 측량을 할 때는 곡면에 대한 굴곡도 따져줘야 됩니다. 이 트랜짓이나 데오더라이트는 또 재미있는 게 주로 각을 재는 기계라 그랬죠. 이 기계를 응용을 해서 거리나 높이를 계략적으로 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을 재는 기계로 거리를 쟀다. 각을 재는 기계로 높이를 쟀다. 정확할까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략적으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응용 방법이 바로 우리 응용 측량에 나오는 시거 측량, 다른 말로 스타디아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엔 레벨 측량이네요. 이건 레벨이라는 높이를 재는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대상물의 높이 차를 찾아내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 고정시켜 놓은 레벨을 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정확히 그 값을 알고 있는 후시를 재고 그 레벨의 높이를 찾아낸 다음에 레벨에서 전시를 읽음으로써 원하는 지역의 표측에 세워진 높이 값들을 모두 읽어내고 역으로 그 표측의 자값을 빼서 집안의 높이를 구하는 그러한 높이 측량 방법이죠.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 측량으로 정의되어 있는 아주 높은 정도의 국가의 기준점을 관측하는 그런 측량이죠. 자, 그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이 있네요. 말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이걸 이용해서 지도를 만드는 그런 측량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서 지상이나 대상물의 3차원 좌표를 얻어내는 측량입니다. 3차원 좌표가 동시에 나와요. 그쵸? 주로 평면 직각 좌표계를 주요 좌표계로 활용하는 측량 방법이에요. 자, 그 외에 또 GNSS 측량이 있네요. 과거에 우리 GPS 측량이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물론 현재도 GPS가 가장 많이 쓰여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위성 항법 시스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GPS 미국 거예요. 글로나스 러시아 거죠. 그 다음에 갈릴레오 이건 어디 건가요? 유럽 연합입니다. 그리고 컴파스 북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컴파스 시스템. 이러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안테나의 3차원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는 그런 측량 기법이에요. 자, 그 외에 이제 위성 측량이 있네요. 말 그대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측량인데 요건 GNSS 측량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GNSS 측량은 우리에게 1초마다 하나씩 시그널을 던져줘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테나의 위치를 계속 추적해서 대상지의 3차원 관측을 하는 거지만 이 위성 측량은 인공위성의 영상을 이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대상물의 어떤 정성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점점 좋아지는 해상도로 인해서 지도까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측량 방법이 위성 측량이죠. 물론 현대 측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레이저 측량이네요. 예.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비행기에서 지상을 스캔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수직하게 세워놓고 이 건물을 모두 스캔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자료점들을 다 얻어내서 이 자료점의 3차원 좌표를 찾아내고 모든 점들의 3차원 좌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XYZ 좌표가 다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거를 영상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대상물이다 한다면 그 대상물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이 3차원 좌표 값들을 얻은 모든 지점에다가 영상을 다시 쫙 뿌리죠. 그러면 마치 똑같은 그러한 구조물이 다시 모델링으로 재현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현대에 들어와서 가능해진 측량 방법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정확한 방법이죠. 자, 측량 방법 참 벅차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법에 따라서 측량을 구분하는 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거리 측량이 있습니다. 거리 측량. 말 그대로 두 지점의 거리를 결정하는 측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 경사거리와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있죠. 우리가 이미 두 점에서 거리를 잴 때 이 점은 수평거리예요, 수직거리예요, 경사거리예요. 이 수평거리는 두 개의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리입니다. 수직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높이 결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수준 측량에 해당되는 얘기죠. 자, 우리 임의의 두 점에서 거리를 쟀을 때 우리는 어떤 거리를 얻습니까? 수평거리를 얻어요? 수직거리를 얻어요? 경사거리를 얻어요? 수평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두 지점이 높이가 같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거리의 환산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또 한번 반드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표에서의 거리는 경사거리를 얻어내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지도에 환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지점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수평거리, 다시 말하면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투영을 해서 일정한 기준면까지 다 높낮이를 맞춰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거리 측량에는 간략법, 엄밀법 또는 줄자, 측쇠 그 외에 뭐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서 골프장에서 주로 그 그린에서 홀까지의 거리를 남겨놓을 때 거기서 줄자 꺼내서 잴 수 없죠. 예, 보통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고 5걸음이니까 내가 보폭이 80cm 정도 그러니까 4m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간략적으로 보폭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측이라고 얘기하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또 EDM도 있네요. 예, 전파거리 측정기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거리를 지표상에서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측량, 각을 재는 거죠. 각은 뭡니까? 내가 어느 한 시준의 기준에 서 있고 내가 볼 때 떨어진 두 점 여기를 시준을 해가지고 사이각을 재는 걸 우리가 각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도 역시 거리와 마찬가지로 수평각과 경사각과 고저각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수평각을 재서 계산을 하고요. 또 평면에서 재면 평면각, 지구와 같이 곡률이 있는 지역에서 넓은 지역을 잴 때는 각도, 곡률을 고려해야 하는 곡면각이 있고 또 우주상에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 공간각도 우리가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설명한 대로 평면상에서는 수평각과 수직각을 주로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짓이나 이거에 발달된 데오돌라이트, 오늘날은 요거보다 더 발달된 디지털 데오돌라이트 또는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각을 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위치 결정이네요. 자, 삼각 측량. 요거 이제 물론 우리가 뒤에 가서 하나씩 다 다뤄 나갈 아이템들이에요. 삼각점에서 한 변과 두 개의 교각을 관측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든 각과 삼각형의 모든 거리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삼각망을 연결해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는 측량이 삼각 측량이에요. 역시 수평 측량, 다른 말로 하면 XY 평면 좌표를 얻어내는 측량입니다. 그리고 삼변 측량, 이것도 역시 삼각 측량과 동일한 조건인데 대신 삼각 측량은 각의 크기를 재서 우리가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지만 삼변 측량은 말 그대로 변의 길이를 재서 미지점의 위치를 뭐를 형성해서 삼각형을 그려서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삼각 측량보다는 삼변 측량이 덜 사용이 됐어요. 왜? 먼 길이를 재는 건 부담이 됐거든요. 하지만 각 재는 거는 망원경이 일찍부터 발명돼서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먼 길이를 보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 길이 두 점을 찍어 놓고 내가 있는 점에서 얼마 정도 틀어진 각을 쟀나, 망원경이 얼만큼 돌아갔나를 가지고 각을 재는 게 편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VLBI 또는 전자파거리 측정기 이거가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각 대신 거리를 더 많이 관측하는 그런 트렌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각각 삼각 삼변 측량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역시 평면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 방법이죠. 그 다음에 다각 측량. 요거는 삼각 측량이나 삼변 측량을 할 수 없을 때, 즉 시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망원경이나 트랜짓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려고 그러는데 산이나 장애물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그럼 한 번에 본 각이 정확할까요? 여러 번 재서 합친 각이 정확할까요? 한 번에 본 각이 정확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삼각 측량보다는 다각 측량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각 측량은 골조 측량이죠.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정확도가 높은 측량이에요. 그래서 기지점에서 다음 점의 각과 거리를 다 관측합니다. 그래서 다각형의 각점의 위치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 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각을 재기도 하고 편각을 재기도 하고 또는 방위각을 관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로 따진다면 삼각 삼변 측량이 정확하고 우리 골조 측량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각 측량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짓 측량. 요건 트랜짓 또는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해서 수평각이나 수직각을 관측하는 측량이고요. 또 육분위 측량. 육분위. 이건 육분위를 이용해서 하는 측량인데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이제 옛날 기계예요. 저도 그냥 지울까 하다가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기계라서 그냥 표현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각 관측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육분위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수직 위치 결정, 높이를 결정하는 측량이죠. 이걸 수진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수준 측량이 정확해요? 레벨 측량이 정확해요? 고조 측량이 정확해요? 답하지 마세요. 예, 같은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수준 측량하고 레벨 측량은 어떻게 다르죠? 답하지 말랬어요. 이건 답해야 돼요. 왜? 얘기가 약간 달라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직접 수준 측량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레벨을 이용해서 직접 레벨을 통해서 보는 측량이 직접 수준 측량, 다른 말로 레벨 측량이에요. 그럼 다른 수준 측량은 레벨 측량과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죠. 레벨로만 높이 재라는 법은 없거든. 그쵸? 네, 줄자로 잴 수도 있어요. 그쵸? 또 GPS로도 관측 가능합니다. 또 트랜짓에 의해서 약식으로 각 재는 기계로 높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이용해서 직접 높이를 결정하는 게 레벨 측량이고 그 외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높이의 차이를 결정해내는 것을 간접 수준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측량과 수준 측량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준 측량은 직접 간접 수준 측량이 있고 또 레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점의 고저 측량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표고를 따지고 또는 비고를 따지는 그런 측량이 수준 측량이에요. 그래서 직접 수준 측량은 보통 도로변에 표석을 매설하고 표고 관측 기지점으로부터 각 점의 비고를 관측합니다. 간접 수준 측량은 트랜짓에 의할 수도 있지만 여긴 지금 트랜짓만 언급해 놨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기계를 이용해서 높이를 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진 측량이 있네요. 자, 사진 측량은 말 그대로 사진을 이용해서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즉 3차원의 대상물을 좌표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항공사진 측량 또는 그 외에 지상사진 측량
이런 거를 과거에 많이 썼죠. 그리고 원격 탐축과 같은, 즉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 그러한 사진 측량 분류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형도를 만들기 위한 측량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평판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과거에 시거 측량을 많이 했습니다. 시거 측량은 다른 말로 우리 스타디아 측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평판 측량과 시거 측량, 이러한 세부 측량을 수행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편하거든, 빠르거든, 정확도는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진보되면서 이제 GPS 같은 게 빠르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판 측량과 이 시거 측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형 측량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측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은 지금 다 나왔어요. 용어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측량 총론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총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모든 측량을 한번 뛸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한번 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챕터에서는 하나씩 요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측량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건 물론 전에 이제 각각의 지구의 기준, 측량의 기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와 관측값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먼저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총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측량의 분류가 왜 생겼는지, 또 이 각각의 분류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측량을 강의할 때도 항상 총론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열성을 때려 붓습니다. 왜? 그게 그 다음 진도에 무지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총론 부분, 그리고 측량의 정의와 용어들, 그 다음에 각종 기준에 대한 얘기들, 이 측량의 분리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앞으로 우리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꼭 여러 차례 듣고 숙지를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두세요.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론에 대한 첫 번째 챕터가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